약 55년간의 그렇죠, 55년. 운영 시간을 갖고 있어요. 약간 노인 학대 아닌가. 팬텀이 뜨면은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었던 북한 항공기조차도 지금 남쪽으로 잘 못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 밑에 무장 제어창에 뉴클리어 웨폰 딜리버리 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핵무기 탑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부장님이 이 전쟁기념관 안에서 유일하게 팬텀을 직접 몰아보셨죠? 사실 제가 비행대대에서 팬텀을 이제 몰아보고 전쟁기념관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 W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고한빈이고요. W토크는 전쟁기념관에서 일어나는 전시, 소장품, 교육 등 우리 사업회에서 있는 각종 재미있는 일들을 우리 직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학예 연구와 아카이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부의 신유진 학예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유물은 바로 우리 저 야외 전시장 멀리 보이는 팬텀기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미 야외 전시장에 팬텀이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전시되어 있는 것에 더해서 지난 2025년 7월에 비슷하게 생긴 팬텀이 한 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새로 추가된 것이 2025년 7월에 저희한테 기증된 F4D 팬텀기인데요. 2024년에 수원에서 열렸던 우리 공군의 팬텀기 퇴역 행사에 전시되었던 기체인데 이게 그 퇴역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1975년에 우리 국민성금을 통해서 도입되었던 이른바 방위성금 헌납기 도장을 그대로 재현한 기체라서 상징성이 상당히 큰 유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F4D 팬텀은 사실 방위성금 헌납기라는 기체를 똑같이 고증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증해 주신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F4D 팬텀 전투기 옆에 저희 기념관이 개관 당시에 1993년도에 미 공군으로부터 F4C 전투기를 똑같이 그때 당시에 도장으로 고증해서 전시하고 있는 기체 옆에 나란히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야외 전시장에 팬텀이 2대가 서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관람해서 오시는 분들은 똑같은 기체,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는 전투기가 지금 2대가 서 있다고 보실 것 같아요. 그 2대가 사실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기체인 거죠? 예, 사실은 다른 기체입니다. 하나는 미 공군에서 운영했던 F4C 전투기고요. 하나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최초로 도입했던 팬텀 시리즈인 F4D 팬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야외 전시장에 그 전투기 앞에 섰을 때 왼쪽에 서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했던 F4D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미 공군이 운영했던 F4C가 예. 지금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두 기체의 동체 모양을 보시면 동체에 한국 공군의 라운델, 미 공군의 라운델이 똑같이 고증돼 있으니까 보시면 누구나 다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이제 이어서 뭐 할 이야기긴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공군 기체는 대한민국 공군인 걸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너무 큰 특징이 있어요. 그때 네. 엄청나게 크게 한글로 적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방위성금 헌납기라고.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누가 봐도 이건 대한민국 거구나라고 지금 누구든지 느끼실 네.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잘 고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세부 고증까지 완벽하게 재현된 이 2대의 팬텀을 나란히 보고 일단 제일 먼저 외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팬텀은 기존의 한국 공군에서 운영했던 뭐 F5 전투기라든가 F86 전투기에 비해서 크기 자체가 아주 웅장하죠. 그렇죠. 이게 옆에 있는 전투기랑 비교했을 땐 되게 뭐 우람하고 육감적이고. 뚱뚱하다고 좀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팬텀 비행 대대 마크를 보시면 전 세계 팬텀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들에서 뭔가 유령의 형상을 하고 있는 대대 마크가 있어요. 사실 팬텀이라는 이름 자체도 유령이잖아요. 유령이고 그렇죠. 그 유래는 사실 그 팬텀 전투기를 뒤에서 보시면 그 엔진의 그 사출구 두 부분이 유령의 눈 같아서 그렇죠. 엔진이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쌍발이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래해서 팬텀이라는 소리도 있지만 사실은 뭐 맥도날드 더글라스에서 만들 당시에 팬텀이라는 기존의 전투기가 있어서 그 팬텀의 맥락을 잇는 뭐 팬텀2다 이런 의미로 붙인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습 때문에 뭐 하늘의 도깨비다, 뭐 이름 그대로 생긴 거 그대로 도깨비라고 뭐 부르기도 했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눈앞에 서보면 이 전투기가 어떻게 또 이 대한민국 하늘의 한때를 지배했던 비행기였는지를 뭐 어느 관람객이라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팬텀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팬텀 같은 경우는 그 운영 시간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공군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전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69년에 사실 도입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퇴역을 했는데 약 55년간의 그렇죠, 55년. 운영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럼 서방 전투기나 공산권 전투기 통틀어도 상당히 긴 운영 기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55년이라고 하면은 뭐 두 가지 의미로 좀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군이 이 팬텀을 정말 좋아했고 진짜 아낌없이 잘 키워서 오랫동안 잘 쓰게 만들었다이기도 한 반면에 약간 노인 학대 아닌가. 또 누군가는 그 진작에 보내줬어야 될 항공기를 예. 너무 오랫동안 유지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좀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는 팬텀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 정확히 미 공군 해군의 기체였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가 몇 년부터 시작됐나요? 사실은 이 팬텀의 역사는 195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0 안 믿기시겠지만 네. 1950년대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는 벌써 제3세대 전투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좀 타임라인이 좀 이상한데 50년대 초반이면은 기관총을 쏘던 F-86 세이버랑 비슷한 시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 전투기는 엄연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미사일을 쏘는 그러니까 현대 공중전을 구사하던 기체였는데 그런 기체가 벌써 그 시대 때 등장했다는 거. 그렇죠.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F-86 세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제트 전투기의 뭐 세대를 구분할 때 1세대 전투기였습니다. 1세대. 그러니까 최초의 제트. 우리 제트 전투기를 했을 때 첫 번째 예, 세대라는 예. 거죠, 그죠? 그런데 팬텀 같은 경우 3세대 전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세대, 2세대, 3세대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 1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제트 엔진을 단 제트 전투기다. 2세대 같은 경우는 최초로 초음속을 돌파하고 뭐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음속을 돌파하는. 음속을 돌파하는 네. 3세대 전투기는 음속도 돌파하고 미사일도 갖췄지만 더 중요한 항전 장비 같은 것들을 장비하고 있어서 뭐 전천후 요격이 가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세대에서 바로 3세대로 가는 그런 시기에 있던 전투기가 갑자기 이제 이 세상에 나왔던 지금 말씀하신 특징이면 그냥 전투기의 모든 특징을 맞습니다. 심지어 전투기도 아니죠. 그냥 군용 항공기의 모든 특징을 담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처럼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 팬텀 전투기를 3세대라고 저희가 칭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투기는 다 3세대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기의 그 정형적인 특징이 팬텀부터 나왔다고 해도 이거 약간 과장이긴 하지만 뭐 큰 과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야, 그럼 그렇게 기술적으로 월등했던 기체가 50년대에 그렇죠.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개발이 되어서 처음에 미군에 배치된 게 58년도에 이제 시험 비행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미 해군 너무 이 기체가 좋아서 사실 미군 역사에서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미 공군도 이 기체가 마음에 들어서 약간 공군식으로 개조해서 이제 미 공군도 열심히 썼고요. 밖에 전시되어 있는 기체가 그 미 공군이 쓰던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이 먼저 도입한 거죠, 특이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전투기인데 미 공군 게 아니라 미 해군 기체가 예. 처음 도입됐던 것이고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미 공군도 나중에 이제 주력기로 그렇죠. 삼았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도입 시기가 대충 이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무렵과 이제 슬슬 겹치게 되는 맞물리죠. 것 같은데요. 그럼 베트남 전쟁 때 활약도 대단했겠네요. 베트남 전쟁 때는 사실 F-4D가 큰 활약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이 제가 아까 3세대 전투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팬텀의 그 뛰어난 항전 장비를 믿고 기총을 달지 않고 전쟁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전을 하다 보면 기총이 꼭 필요한 순간에 기총이 없어서 미 해군 조종사들이 큰 불만을 제기했죠. 이거 상당히 재밌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이야기는 이미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해설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요즘 전투기들은 다 앞에 이제 기관총을 달고 있습니다. 기총을 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벌컴포 같은 것을 달고 있어서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제 총격으로도 교전이 가능하도록 만든 어떤 약간 최후의 호신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개념의 걸 달고 있는데 50년대, 60년대 이때 이제 미군에서는 이제 공중전 다 미사일로 필요 없다. 한다. 예. 이제 뭐 사이드와인더라든지 이제 이런 열추적 미사일 같은. 그래서 대공 미사일들 좋은 게 나왔으니 이제 기관총으로 교전하던 시대는 끝났다 해갖고 그거를 없앴는데 실전은 그렇죠. 또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막 기술만으로 어떤 공중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시대가 베트남 전쟁 때 경험을 만나갖고 사실 여지없이 이제 판판이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계기로 그 조종사들한테 이제 미사일 쏘고 디지털 장비 잘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공중전 특히 이제 예. 우리 도그 파이트라고 하는 항공기간의 근접전도 잘 가르쳐야겠구나 해서
그게 나중에 우리 이제 탑건이라든지 탑건 학교, 그렇죠. 우리 이제 80년대 그 전설의 영화처럼 이제 그런 맞습니다. 이제 조종사들의 조종 기량들을 잘 가르친 것의 스토리로 연결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팬텀이 우리 공군에서 차지했던 좀 위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그 우리가 그 팬텀한테서 기대할 수 있었던 어떤 성능이라던가 그 우리 공군 안에서 그 팬텀의 어떤 역할들 예. 그 성능들이 어떤 것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19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에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968년, 그러니까 1.2 사태라고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김신조 뭐 무장공비 사건이라든가 뭐 푸에블로 납북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이제 북한이 저지른 수많은 도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엮여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국방부에 계신 분들이 뭔가 우리도 즉각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뭐 대규모 웅진 보복을 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게 이제 팬텀이 되겠고요. 69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팬텀을 도입했을 때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도입한 국가였습니다. 굉장히 빨랐네요. 그렇죠.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당시 돈도 많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던 이란을 제외하면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가 도입을 했고요. 그 공군 역사가들 중에 일부는 그때 당시 팬텀의 도입으로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 공군이 최강의 공군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회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뭐 비행기를 도입했다 수준을 넘어서 공군력이 재평가될 정도의 도입이었다는 것이잖아요. 이 왜 이제 팬텀을 그렇게 평가하냐면, 아까 이제 팬텀의 성능이나 한국 공군에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팬텀은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던 F-86이나 F-5 기체에 비해서 일단 뭐 크기나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단 뭐 제3세대 전투기였고요. 뭐 다양한 무장과 미사일과 레이더, 항전 장비를 통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24시간 내내 대한민국 하늘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뭐 야간 작전이 되게 제한되고 뭐 그런 측면이 많았었지만 팬텀이 도입되고 나서 대한민국 하늘의 어느 곳에서도 어떤 전투기나 어떤 수송기나 어떤 항공기가 와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고요. 또 두 번째는 팬텀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전폭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전투기 말고 전폭기.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파이터 바머. 전투기도 되고 폭격기도 된다. 그렇죠. 이 의미 자체가 폭장량 자체가 이 항공기의 무게 자체가 한 13.7톤 정도 되거든요. 껍데기만. 그런데 무장을 한 7톤이 넘게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에 걸맞게 기름도 한 7톤에 가깝게 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행동 반경도 한 3,200km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맘만 먹으면 한반도 내에서 어디든 폭격을 하고 응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공군이나 대한민국 국방력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가 넘어서 이제 폭격기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과거일 때만 F-86이나 F-5한테 기대됐던 역할이라면 약간 영공수호의 느낌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팬텀에 들어서는 우리가 유사시에 적진으로 날아가고 이제 어떤 거점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성능들을 그제서야 갖게 된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야간, 전천후로, 주야간은 말 그대로 낮이나 밤이나 다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전천후라는 거는 날씨라든가 기상이나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올웨더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팬텀기에 이제 지상 폭격용 폭탄을 달고 북한이나 적지에 가서 폭격을 하고 올 때는 항공 폭탄이 또 에어투에어 미사일이 있습니다. 뭐 사이드와인더나 AIM-7 같은 걸 별도로 잘 장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폭격하고 와서 공중연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런 정도의 성능의 기체가 도입됐다라면은 당시 이제 우리랑 대치를 하고 있는 북한 공군이랑의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 이 팬텀의 등장이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엄청난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백령도를 포함해서 뭐 한반도 전역을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전투기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팬텀이 주요 임무경에서 임무를 하고 있을 때는 함부로 이제 내려오거나 저희 뭐 휴전선 위쪽에서 활동을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요거는 뭐 실하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이 됐었고. 근데 아까 지금 하신 말씀이 그 팬텀이 뜨면은 심지어는 우리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었던 북한 항공기조차도 지금 남쪽으로 잘 못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 안에서도 쉽게 이동을 못 한다는 건데 그게 팬텀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팬텀은 전천후 요격기이기 때문에 공중전에서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 전투기가 넘어와도, 휴전선 근처로 넘어와도 그냥 꼬리를 물지 않고, 일명 도구 파이트라고는 꼬리를 물지 않고 전방에서 그냥 미스를 발사해서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위협을 느꼈었고, 북한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팝아이라는 그 스탠오프 미사일이 있습니다. 스탠오프 미사일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나라 영공에서 정찰을 하고 있다가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유사시에는 거기서 바로 무기를, 팝아이라는 미사일을 발사하면 평양이나 그 이북 지역까지 뭐 우리 영공에서 아무 손 안 대고 공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전략적인 선택지가 정말 넓어지는 그렇죠. 항공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단 공대공 전투도 압도적이고, 심지어는 우리 영공에서 안전하게 북한의 어떤 특정 지점을 폭격할 수 있는 예. 성능을 가졌던 비행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정말 북한이 이 팬텀의 도입을 듣고 정말 짜증을 낼 만한 어떤 그 정도의 성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팬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오늘 이렇게 부장님을 카메라 앞으로 모셔온 이유가 있어요. 사실 부장님이 지금 이미 이런 근사한 항공자켓 입고 계신 것서부터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부장님이 이 전쟁기념관 안에서 유일하게 이 대형 유물들을 한번 타보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공군 장교로서 팬텀을 직접 몰아보셨죠? 사실 뭐 저는 팬텀을 직접 몰았다기보단, 팬텀에는 이제 좌석이 앞좌석과 뒷좌석이 그렇죠, 두 명이 있잖아요. 타죠. 그래서 앞좌석이 이제 전방석 조종사고, 저 이제 뒷좌석에서 후방석 조종사를 담당했었고요. 후방석 조종사라고 하면 보통 WSO라고 하기도 하고 RIO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WSO 같은 경우는 웨폰 시스템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뭐 팬텀기가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항전 장비와 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항전 장비와 무장을 다루는 별도의 이제 시스템 요원이 필요해서 이제 제가 후방석에서 그런 조종했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 부장님께서 팬텀을 타셨던 게 몇 년도쯤이었죠? 1997년도에서 2000년 초반이었고요. 그 비행대대 청주에 있을 때 비행대대 생활을 좀 했었고, 사실 제1연평해전 했을 때도 그 저희 전투에 직접 참가하진 않았지만 실제 지원 비행이라든가 뭐 그런 공중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팬텀을 잘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팬텀을 직접 타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역사나 성능뿐만 아니라 부장님께서 느끼셨던 어떤 뭐 팬텀의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혹시 뭐 팬텀을 타셨을 때 있었던 뭐 어떤 재밌는 경험이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제가 비행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상당히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비행대대에서 팬텀을 이제 몰아보고 탔을 때 느꼈던 가장 어려움은 뭐였냐면, 1950년대에 개발된 기체라고는 했지만 다양한 항전 장비라든가 무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거나 그런 방법을 익히는데 너무 좀 힘들어 했었고, 그 정도로 좀 복잡한 기체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비행대대에 있을 때 아주 소소한 에피소드를, 소소하지 않은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믿음직스러운 비행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팬텀 운영했을 때 거기서 이제 디오 장교라는 걸 해요. 그 디오 장교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일찍 장교 같은 걸 할 때 이제 에피소드였는데, 비행대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팬텀이 이륙을 했을 때 항공기의 메인 랜딩 기어는 멀쩡했지만 앞쪽에 있는 노즈 기어가 고장나서 이제 빠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 착륙할 때 쓰는 바퀴 3개 중에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게 하나가 비행 중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조종사들이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지상에서 비상 상황이니까 이제 비상 절차에 돌입하자. 항공기 같은 경우는 비상 상황이 나오면 비상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착륙해야 되고 어떤 식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다 있습니다. 매뉴얼화돼 있는 거죠. 매뉴얼화돼 있고 네. 상당히 복잡하지만 조종사는 다 외우고 있는데, 팬텀이 어느 정도로 이제 믿음직스러운 전투기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주요 매뉴얼 절차가 노즈 기어가 그런 식으로 빠지면 바다 쪽으로 가서 이젝션을 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윙탱크가 있을 때는 그 날개 밑에 있는 윙탱크, 그러니까 메인 뒤쪽에 있는 랜딩 기어를 내리지 말고 그 윙탱크로 아무것도 없이 그 활주로 바닥에 충격을 줘서 착륙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는 게, 하나는
이 용어가 어려서 그러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바다에 가서 기체를 버리라는 것이고 그렇죠. 조종사는 탈출하고 안전한 곳에 가서. 그렇죠. 두 번째는 혹시나 날개 밑에 연료 탱크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걸 썰매 삼아서 착륙해 버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제가 말씀을 되게 네. 웃기게 드려서 네.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뭐 아찔한 상황인데 아찔한 상황이죠. 사실은 미공공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그냥 이젝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탈출을 한다는 거고. 기체를 포기하라는 예, 거죠. 근데 이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그렇게 경제적인 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조종사들이 그 비상조치 매뉴얼을 다 확인하고 착륙을 하겠다고 착륙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디오 장교를 쓰면서 비행대에 있는 모든 조종사들한테 이제 버스를 태워가지고 그 런웨이 컨트롤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종사들이 되게 큰 사고를 경험하고 조치하는 걸 본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중압감 때문에 가면 안 되나 싶었지만 아주 좀 소중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비행대에 있는 모든 조종사를 저 빼고 다 보내서 이제 봤는데 사실 그때 비상 착륙했던 조종사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실제로 윙탱크를 다 갉아먹으면서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에서는 그런 이제 큰 사고를 인명사고를 다 막고 무리 없이 항공기를 착륙을 시키면 웰던상이라는 걸 주시는데 이제 그 웰던상을 받으셨어요 그 해에. 그래서 이제 네네. 우스갯소리로 목숨과 상장을 맞바꿨다. 그렇죠. 이제 이런 그런 거 말씀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 비행기 사고가 났던 기체를 저희가 나중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윙탱크들이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져 갖고 없어졌고요. 그 항공기 노즈 동체는 부러져 가지고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앞코는 이제 활주로에 닿아서 그렇죠. 저긴 갈린 거죠. 그렇죠. 예. 사실 근데 그 이후에도 그 항공기 고쳐가지고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사고가 난 기체인데도 조종사 다 멀쩡하셨고 예. 기체도 멀쩡했고 기체도 다시 멀쩡해요. 살릴 수 있을 만큼 잘 보존되었고 예. 그 정도로 이제 튼튼한 기체였다고 볼 수 있죠. 뭐 그 정도면은 뭐 이제 뭐 조종사들 정말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기체일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하나의 이제 사고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거고, 비행대대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시험 비행 지원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서해상공, 동해상공에서 이제 팬텀이 표적기로 좀 지원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4만 피트까지 올라가서 비행했던 적이 있는데, 표적이라면 이제면 그 함선의 탐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내가 마치 가상 적기가 되어서 그 맞습니다. 함선에 접근해 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구축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레이더 성능을 테스트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요구하는 항적대로 이제 비행을 이제 해주는 거였는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4만 피트라고 하면 한 13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반도는 작아서 그 지도에 나온 실루엣이 다 보인다. 심지어 농담으로 동해, 서해, 남해까지도 다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이나요? 막상 이제 올라가서 보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실루엣이 뭐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확실한 건 북한은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뭐 북한의 금강산 쪽이라든가 그때 이제 날씨가 되게 좋았었는데 상당히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었고, 뭐 이건 제가 했던 경험은 아니지만 팬텀은 정말 좋은 기체고 공중전도 할 수 있고 공대지 폭격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기체지만 특유의 고질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뭐 일명 뭐 항공기 매뉴얼상인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항공기 조종사가 특정 금지된 기동을 수행하게 되면 항공기가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아웃 오브 컨트롤 그 통제 불능인 거죠. 말 그대로. 예, 그렇죠. 말 그대로. 그래서 정확히 잘 비행을 하던 비행기가 갑자기 반대편으로 튀어서 수직 하강하게 되는 이런 네. 고질적인 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고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도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은 적도 있었고 했는데 네. 저희 비행대대에 계신 조종사분 중에 거기서 매뉴얼대로 해서 그 아웃 오브 컨트롤에서 항공기도 살리고 목숨도 버텼던 분이 있었고요. 팬텀기 하면 정말 믿을 만한 기체고 좋은 기체고 대한민국 영공을 24시간 내내 뭐 주야간 전천후 날씨에 상관없이 잘 보여줬던 기체이기도 하지만 조종사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기체이기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체를 대한민국 공군이 55년 동안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팬텀을 조종했던 조종사들이 정말 되게 힘든 걸 많이 참으면서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기를 청춘과 바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런 엄청난 성능에 뒤따르는 또 분명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
직접 운용하시는 조종사분들도 그렇고 또 그것을 또 지상에서 유지하시는 분들 또 나아가선 그것들을 또 도입하기 위해서 또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 사실 그 뭐 고통들이 전부 다 이게 응축된 기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55년 동안 운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팬텀 숫자도 적지 않았을 텐데 예. 그 도입 과정도 꽤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예. 아까 저희가 잠깐 이제 도입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69년도에 저희가 F4D 팬텀을 도입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공군은 팬텀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77년 같은 경우 F4E 후속작, 아까 이제 기총이 없었다 그랬는데 기총을 기수에 달아서 공중전에서도 더 이제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군형 기체를 도입해서 계속 운영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F4C에서 정찰 성능을 좀 높인 RF4C라는 정찰기도 저희가 운영을 해서 뭐 사실은 비행기 기체 대수, 그 도입 대수 자체가 이제 비밀이긴 했지만 이제 팬텀이 다 퇴역한 마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한 187대? 어떤 이제 공군 역사가분들 190대, 그리고 언론에는 일부 언론에는 220대까지 운영됐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187대에서 한 190대 정도가 운영이 됐었고요. 그만큼 1969년에 팬텀을 도입하고 나서도 이 기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계속 방위성금으로 직접 구입해서 저희가 하기도 했었고 사용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일명 리스라고도 하죠. 미국에서 이제 빌려와서 운영을 한 적도 있었고. 전투기를 빌린 거죠. 전투기를 그렇죠? 빌렸습니다. 이게 전투기를 빌린다는 게 이제 납득이 안 가실 텐데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남베트남 쪽에 전투기를 좀 빌려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최첨단 기체였던 팬텀을 베트남에다 배치해 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F5 전투기 36대를 베트남에 주는 조건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딜을 하신 거죠. 딜을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아, 그러면 최첨단 전투기 팬텀 1개 대대 분량을 줘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리스도 해와서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이제 삼각 리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 F5 전투기를 남베트남에 보내주고, 그렇죠. 그거 중에 미국은 그 빈자리를 대신하고 미국한테서 이제 팬텀을 빌려온 맞습니다.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F4T나 F4E를 운영하면서 이제 미맥스 기체라고 해서 미국은 이제 본토에 아리조나 사막 쪽에 팬텀을 전투기를 이제 퇴역했다고 다 이거 버리는 게 아니고 치장물자라고 그래서 직무 포장을 아주 멋있게 해서 전시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이제 자기네들도 쓰고 우방한테도 주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F4T나 F4E 전투기를 싼 값에 그 치장 전투기를 들여와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미국 사막 한복판에 예. 온갖 군용기들이 그러니까 방치되듯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건조한 지역에 녹 안 쓰게 맞습니다. 예. 갖다 놓은 거잖아요. 혹시 예. 뭐 미국도 유사시에 쓰거나 아니면 동맹국들한테 혹시 줄까 싶어서 예. 갖고 있었던 그런 기체들도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미맥스 기체 중에 일부는 그 미맥스 기체를 한번 타보면 그 밑에 무장 제어창에 뉴클리어 웨폰 딜리버리 모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핵무기 탑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정확한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 비행대에서는 어떤 말이 돌았냐면 미맥스 기체를 한국에 제공해주고 그 핵무기 투발 모드가 있어서 이걸 다시 부랴부랴 떼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탔을 때는 뉴클리어 웨폰 딜리버리 모드는 있었지만 그 항전 장비는 뭐 다 떼간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신빙성이 없진 않았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팬텀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운영됐지만 도입 방법도 정말 제각각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한테 원조 받은 것도 있었고, 우리가 우리 국민 성금으로 성금으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미맥스 같은 걸로 도입된 것도 있었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뭐 리스라는 특이한 형태로 네. 한국에 들렀던 전투기들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런 복잡한 과정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팬텀이 이렇게 진심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어떤 현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팬텀을 단 한 대라도 더 확보하기 위했던 노력들이 꾸준히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랬던 팬텀이 그 55년 동안의 운영 역사를 마치고 작년에 드디어 퇴역식을 했죠. 우리 공군에서 정말 그 감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기체의 퇴역식을 성대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예. 지금 기념관에 와 있는 제 F4D도 그 당시 퇴역식을 위해서 새로 예. 꽃단장을 한
맞습니다. 기체였죠. 그래서 저 F4D도 그 퇴역식을 위해서 잘 보존해서 고증을 미리 해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운용되면서는 사실 아마 최근까지 운용됐던 팬텀은 저 색깔은 아니었잖아요. 예, 예. 회색이었죠, 그죠? 회색입니다. 우리 공군의 표준 그 항공기 도장이 회색을 하고 있었을 텐데 퇴역식을 위해서 그 우리 팬텀이 이제 처음 한반도에 도착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예. 이렇게 단장을 해서 예. 또 마침 그 상태 그대로 저희한테 또 기증이 되어서 저희한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유물이 된 것 예. 같은데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에 대한 퇴역식이라는 개념도 재밌었지만 저는 현장은 못 보고 영상으로 봤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예. 뭔가 저도 뭔가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있는 행사였는데 그 공군분들이 더구나 팬텀을 가까이서 하셨던 분들이 보셨으면은 진짜 눈물이 좀 날 수도 있을 만한 행사였던 것 같아요. 예. 팬텀을 타보셨으니까 그때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퇴역증 그리고 퇴역 선서 비슷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역하는 뭐 명예 군인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게 아주 좀 감동적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만큼이나 오랫동안 우리 국군과 운명을 같이 한 비행기라면 정말 단순히 기계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 기체에 대한 기념이 아니라 이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이 수많은 군과 심지어는 이 성금을 모았던 국민들의 노력들 것까지 이 기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퇴역시 저는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이 단순한 전투기로 넘어왔고 우리 공군의 전력을 한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켰고 또 지금 공군의 위상을 만들었던 기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통틀어서 한번 보신다면 이 팬텀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이 삼각지에서 쉬고 있는 이 팬텀을 보시고 총평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팬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더 마무리 짓자면 사실 우리나라가 1969년에 팬텀을 도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미공군은 반대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팬텀을 도입하는 거 반대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팬텀은 하나의 그냥 전투기가 아니고 전략적인 전투 체계다. 그리고 전략적인 무기 체계다. 그래서 한국 공군이 F-86이나 F-5 정도의 전투기를 몰고 있던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리고 운영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공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왜냐하면 이 새로운 세대의 무기 체계가 도입이 돼서 정착된다는 거는 그 무기 하나가 갖고 있는 역할뿐만 아니고 팬텀기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식으로 전투기가 대응을 해야 되고 요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또 폭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연합작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군이 대한민국 국방부가 한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기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제 팬텀의 역사를 돌아보는 게 단순히 어떤 우리 공군이 보유했던 한 기체의 도입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공군, 나아가서는 우리 국군의 발전사의 아주 중요한 페이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팬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나니까 이 팬텀을 볼 때 드는 마음이 또 좀 약간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쟁기념관 야외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이 팬텀이 더 이상 뭐 날지는 않지만 어떤 이 묵직한 동체나 그 두 개의 엔진 또 뭐 독특하게 생긴 정말 유령처럼 생긴 그 꼬리 구조 모양만 보더라도 이 팬텀의 개성과 존재감들이 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분들도 직접 여기 오셔서 팬텀 보시면은 과연 이 팬텀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했었고 또 이 한반도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던 기체라는 것을 보시자마자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신다면 전쟁기념관 야외 전시장에 오셔서 이 팬텀들을 직접 살펴보시고 그때의 감동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이야기 들려주신 신유진 학예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W토크였습니다.